네, 오늘 할 내용은 질량 분석기의 응용에 관한 내용인데, 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주로 연구하는 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때 배웠던 게 질량 분석기였고, 그걸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고 뭔가 연구를 할 때 했던 일의 가장 메인 테마가 여러분 지금 그 슬라이드에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엔티바디의 그 물리 화학적 성질, 그리고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가장 메인은 이제 질량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가끔씩 그 단백질의 정량을 하는 게 제가 메인으로 하는 테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제 분석법을 뭐 질량 분석기가 있다고 그래서 다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뭔가 샘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 모양이 바뀌어지고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같이 플러스 질량 분석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들, 예를 들면 LC라든지 LC UV 비스, 그리고 어, 뒤에 배울 캐필러리 엘렉트로포레시스라고 하는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는 이제 단백질들의 PI 값을 재는 거예요. PI 값이 PI 값이 단백질이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 걔들의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차지 스테이트, 즉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가 똑같아지는 포인트를 pH를 우리가 그 단백질의 P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측정한다든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로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그 뭐지 엔티바디라든지 단백질 만드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 주로 많이 하던 강연의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일단 저런 걸 하는구나 라고 듣기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저런 일을 주로 하는구나. 그리고 다음에 혹시나 다음에 가서 이게 기억이 나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뭐 저런 기기를 사용한다고 했었지라고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오늘은 1시간 또는 1시간 조금 더 진행이 될 거고, 이 슬라이드 설명을 다 끝내고 나면 아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도 별로 없고 방학이 아니라 기말고사가 끝났으니 이제 다들 강으로 놀러 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간다고 누구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고, 어, 제가 이 수업 말고 의약품 분석학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은 내일 수업을 해야 돼요. 내일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휴일이잖아요. 원래 5월 5일이. 근데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학생들인데 뭐라 그랬냐면, 어,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린이 기준이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청환이라는 분이 어린이날 기준을 뭐라 그랬냐면, 평균 수명의 3분의 1까지가 어린이날이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평균 수명이 80, 90, 뭐 여러분들은 아마도 평균 수명이 한 90에서 100 될 거예요. 90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은 지금 30세까지는 어린이라 여러분들도 다 어린이에요. 그분의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어린이날도 놀아야 되는데 추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 수업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리고 시험도 다 끝나고 해서 산으로 놀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명만 앉아 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5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빠르게 뭐 설명할 거고, 혹시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보다는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뭐 다른 수업들이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뭔가 이론을 가르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항체를 개발하고 항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일을 주로 한다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하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끝나고 나서도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연구하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량 분석이나 그리고 분리 분석을 이용한 단백질 의약품, 특히 항체 의약품들의 구조적, 물성적 특징을 파악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왼쪽에 보면 주로 이제 6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걸 6가지를 루틴하게 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의약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중간중간 과정에 이렇게 한 6가지를 주로 이 6가지의 테스트, 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중간중간 스텝에서 만들어낸 항체 의약품 또는 단백질 의약품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량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일까지. 네, 어찌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6가지가 주로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임상, 비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상은 사람 몸에다 찔러서 그러니까 인젝션해서 테스트하는 거고 그 이전에 뭐 쥐라든지 토끼, 개, 뭐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까지 동물에 찔러서 테스트하잖아요. 동물에 찔러서 테스트하고 약효와 효능이 아주 높고 그리고 사람한테 적용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 그때서 이제 식약처나 신청을 하게 되죠. 그 FDA 같은 데야 내가 이 약을 판매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만들었던 제품들에 내가 만들어서 테스트한 것들에 대한 뭔가 테스트할 것들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가야 될 약품들에 대한 그러니까 항체나 단백질 의약품이 되겠죠. 걔들을 풀리 이제 캐릭터라이즈를 해야 돼요. 그때는 막 분석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보여야 되고 보이고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얘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는 걸 보인 다음에 임상을 진행하고 그 임상이 지나고 임상이 통과해가지고 판매가 되게 되면 공장에서 생산할 때도 이때 캐릭터라이즈 했던 내용과 똑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임상을 들어갈 때 사람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지 그리고 효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안전성도 있고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임상을 들어갔던 걸 만들었던 거랑 임상 후에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거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보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진다. 뭔가 모양이 달라지고 구조가 달라져 버리면 똑같지 않고 달라져 버리면 얘들은 임상에서 증명했던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상 이렇게 잠시만요. 임상 임상을 통해 가지고 임상을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 임상에 들어갔던 제품이랑 여기서 판매할 때 새로 만든 제품이랑 얘들이 거의 동일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달라져 버리면 솔직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갔던 제품과 우리가 새로 만든 똑같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달라진 제품이라 그러면 얘들은 임상에서 나왔던 효능이 보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임상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 단백질 의약품에 대해서 풀리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할 때는 몇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얘들을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판매할 때는 다시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뭐 1년 수억 개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만들 때 몇 개 만들고 그리고 또 한 번 만들 때 몇 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셀을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임상에 들어갔던 제품과 내가 지금 오늘 만들었던 거 그럼 한 달 후에 만들었던 거 내년에 만드는 거 얘들이 다 이렇게 임상에 들어갔던 제품과 똑같아야만 그게 비슷해야만 약효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도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6개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내가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간단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것만 해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장 풀리하게 할 때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임상에 들어갈 제품을 한 번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어를
분주를 해놓고 얘들을 캐릭터라이즈 해보니 이렇게 뭐 그것도 보고서가 있겠죠. 보고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얘들과 얘들이 판매할 때 제품이 비슷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질량 분석이라든지 HPLC 분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의약품들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캐릭터라이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양이 달라져 버리면 얘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임상을 통과하기 전에 만들었던 임상에 사용됐던 물품이랑 새로 만든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물품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똑같기는 힘들겠지만 그 동일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캐릭터라이즈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케미칼 조그만 스몰 몰레큘일 때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안 해도 되거든요. NMR 찍어보고 HPLC로 분리한 다음에 뭐 뭐 매스 몰레큘러 웨이트 정도 재보면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라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뭐 200kg 달톤에서 200달톤에서 150kg 달톤으로 막 한 700배, 800배 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만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기기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이 단백질 의약품들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간 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몰 몰레큘에서 이제 단백질로 넘어오면서 더 훨씬 더 일도 많아지고 각광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케미칼보다는 화학 약학하는 사람들이 원래 케미칼 약들을 많이 만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뭐 약학하는 사람, 화학하는 사람, 뭐 바이오 하는 사람,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 생물공학을 하는 사람 다 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처럼 생명공학을 하는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찌 보면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요새는 의사 선생님들도 회사를 차려가지고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전에 이제 스몰 케미칼 같은 경우 약학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도를 했지만, 이제는 단백질을 넘어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도전하는 형태가 됐죠. 근데 혼자서 다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걸리고,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 임상하려면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지? 동물 찌르려고 하면 수의사도 필요하고, 뭔가 효능을 테스트하는 바이오리스트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약을 만든다 그러면 약대단위 약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그리고 플러스 화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백질 의약품을 만드는 시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한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해지고 세분화돼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좀 왼쪽에 보면 얘들이 주로 하는 우리의 그 단백질 의약품들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여기 질환의 작용점이라고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암세포에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암세포에서 많이 생기는 단백질들 있잖아요. 걔들이 왜 많이 생길까라고 고민해보고 걔들을 많이 생기게 하는 뭔가 메커니즘을 밝혀요.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작용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암이 가는 것들을 빠르게 크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단백질을 많이 찾아요. 타겟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용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작용점들을 많이 찾아요. 대표적인 작용점이 한 2년 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게 뭐냐면 암세포가 보통의 경우 우리 몸속에서는 T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속에 없던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죽여요.
가서 T셀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이물질이거나 우리 몸 바깥에서 들어왔던 이물질이거나 근데 원래 없던 건데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들을 뭐 막아놓고 다른 뭐 물질들을 불러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상한 단백질들을 쏴가지고 걔들이 터지게 하게끔 하는 형태의 T셀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찰 같은 역할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둑놈 같이 몰리는 애들 잡아가지고 애들을 버리고 하는 일이 우리 몸속의 T셀인데 T셀이 암세포를 보통 그 잘 잡아내질 못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약간 암세포가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 약간 우리 경찰과 도둑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의 경우 경찰이 야너 도둑이야 라고 해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둑이 약간 뇌물 같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나 도둑 아닙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었어요. 걔들을 PD-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T셀 경찰에 있는 단백질 그걸 받는 단백질이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T셀이 암세포를 보고 얘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게 하는 뭔가 내부를 먹이는 단백질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얘들을 막아버리면 훨씬 더 많이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항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항체하고 팔리는 것 중에 한 탑 5, 탑 3, 탑 5 정도 되는 다른 그 항체가 키트로다라는 거랑 옵티보라는 항체가 있는데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제가 최근에 기억으로는 전 세계 전 세계 약 판매량 매출액의 3등 5등 정도 하는 약품들이에요. 걔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항체 의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왼쪽에서 말했던 작용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바이올로지를 연구하다 보면서 얘들이 암에 관해서 암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오케이 여기서 내가 PD-L1이라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PD-1이라는 단백질을 내가 없애는 작용을 못하게 하면 암이 죽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유도물질을 만들어요. 유도물질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 비슷한 작용하는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한 보통 항체약품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근데 뭐 항체를 스크리닝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스크리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한 번에 스크리닝 할 때 한 20개 정도의 유효물질들을 도출을 해요. 그럼 얘들은 각각의 바인딩하는 어피니티도 다르고 뭔가도 다르고 그다음에 물성도 다 달라요. 근데 하여튼 가능성 있는 20개를 도출을 하고 이 20개 중에 20개 중에 한 5개 정도로 이제 한 5개 정도로 줄여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바이올로지컬 실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바이올로지컬 실험을 하기보다는 물성이라든지 아니면 바인딩 어피니티 이게 어찌 보면 바이올로지컬한 특징이죠. 이 PD1에 잘 붙는지 어느 놈이 가장 잘 붙는지 가장 잘 붙는 놈이랑 물성이 좋은 놈들을 그 정도에 추려내는 거예요. 5개 정도로. 그리고 간단하게 바인딩 어피니티라든지 뭔가 테스트하는 것들을 보고 한 5개를 추려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두 개로 추려내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바인딩 어피니티 물성 보고 그렇지 그 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약간 물성이 안 좋으면 물성을 높이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물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물성이 좋게 만들고 근데 물성을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라 그러면 이건 다시 버려야겠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물성을 좋아지는데 바인딩 어피니티 좋은데 물성이 안 좋아서 우리가 물성을 좋게끔 뭔가 항체 시퀀스 조금 바꿔주니까 물성이 좋아졌다. 어리게이션이 없어지고 생산하기 더 편해졌다. 한 번에 생산할 때 원래 상태에서는 한 번에 생산할 때 1mg/ml이나 1mg/ml 정도로 한 500mg 나오는데 지금 만들어 보니까 2mg 나온다. 3배, 4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얘들은 증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두 개를 줄입니다. 한두 개를 줄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의 테스트를 하게 되죠. 제노크라프트라고 하는 것들처럼 제노크라프트라고 하는데 쥐 속에 인위적으로 암을 키워가지고 인위적으로 암을 키운 쥐들을 가지고 그 쥐에다가 우리의 약물들을 주사를 했을 때
얘들이 그 함이 커가는지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 테스트 해가지고 약효가 있는지 안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임상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임상을 통과하게 되면 임상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1상, 2상, 3상이 있는데 1상은 안전성, 2상은 효능, 3상은 전체적인 안전성, 효능을 같이 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하면 시각처가 FDA에서 허가를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이게 우리가 바이오 분석 기계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바이오 분석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제가 지금 갑자기 없어졌는데 1번이 작용점 발굴 단계, 그리고 2번은 이게 비임상 임상을 들어가기 전에, 3번은 허가를 받고 나서. 근데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약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얘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 아니면 실험실이나 뭐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한 그 중간 사이에 뭔가를 하게 되고, 결국 이 CMO 이쪽은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요새는 제약회사들이 자기네 의약품들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외주를 줘요. 그렇게 해서 가장 큰 기업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CMO, CRO. CMO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매뉴팩처링 오르가니제이션, 오브젝트 오르가니제이션 정확히 모르겠는데, CMO는 대신 생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데 이 항체를 가지고 제공을 하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가 뭐 이만큼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CMO예요. CRO는 이제 리서치를 중간에 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중간에서 이제 뭐 임상을 가기 전에 리서치 할 때 그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서 임상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이 임상 스타트하는 것도 시각처에 허가를 해줘야 돼요. 아무도 의미도 없는데 임상을 들어가면 어차피 임상도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게 허가를, 그러니까 임상을 들어갈 만한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동물 실험이라든지 뭐 실험실에서 플라스틱 테스트, 인비보 테스트,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보고서를 만들어가 제출하게 돼요. 그러면 시각처에서 그거 보고 오케이 임상 진행하세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목표는, CRO의 가장 큰 목표는 임상에 들어가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약품이 좋은데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시각처에다 보여줘야 될까라고 하는 그 애들을 대신해 주는 게 이제 CRO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1번 스테이지, 2번 스테이지, 3번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캐릭터라이제이션, 막 말하는 질량 분석이나 LC 분석, 분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누가 해야 되냐? 보통의 경우 이쪽에 실험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험실원들이 하겠죠. 그리고 이쪽은 주로 CRO, 이쪽은 CMO,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when이라고 하는 게 1번, 2번, 3번의 스테이지가 디스커버리고 프리클리니컬, 그리고 클리니컬, 뭐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비포 클리니컬이 애프터 클리니컬이에요. 애프터 클리니컬. 이런 상태에서 테스트하고, 이제 이거는 제가 약간 분리한 거예요. 분리한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익스텐드와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충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1번 위치에서는 이만큼만 하면 되고, 2번 위치에서는 이 정도, 3번 위치에서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근데 뭐 크게 누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류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뭘 해야 되나, 앞에는 2에서 6, 아까 보여준 6, 6가지 분석법 있죠. 그 중에 작게는 2가지, 많게는 6,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작게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CRO에서는 아까 한 6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CRO에서 하는 건 뭐냐면, 만들어 놓은 샘플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뭐 임상에 들어가는 사람 몸에 찌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물품을, 똑같은 의약품을 만들어서 유지한다는 거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6가지 정도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여기 임상을 들어가기 전엔 가능한 한 모든 분석법을 동원해서 내가 만든
단백질 의약품이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하나? 뭐 조금 말씀드렸죠. 질량 분석이나 ACMS, LC, CIF, 뭐 CIF 등등 뭐 모든 가능한 기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냐? 내가 만든 단백질 의약품의 퀄리티를 계속적으로 똑같다. 내 이때 만든 거랑 지금 만든 거랑 내일 만든 거랑 모레 만든 거랑 이 스테이지에 들어가든 내가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도 이 모양이었고 비임상할 때도 이 모양이고 임상할 때도 이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실험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봤을 때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만든 나의 소중한 단백질 의약품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를 믿을만 하다. 믿어주세요라고 이제 식약처에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야 돼. 왜냐하면 의약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솔직히 속으로 라고 하는데 인류의 번영과 미래 유산을 위하여 지금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돈 좀 벌고 싶어요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아직까지 못 봐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약품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식약처죠. 식약처에서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를 통과하면 돼요. 그렇다고 속인다고 그래서 식약처가 속일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런 데이터를 딱 보여줬는데 사기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남고 사기를 치려면 사기를 치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가도 많고 오랫동안 경험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도 알아요. 얘들 좀 장난질이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고 얘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내가 가는 방향에 크게 문제가 없고 얘들은 차라리 소소한 부분이니까 얘들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뭐 이걸 숨기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가장 큰 목표는 시약처를 통과하기 위해 그 다음은 그 앞쪽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의약품을 개발해서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인류 번영과 미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약처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만든 단백질 의약품이 처음 실험실에서 만들었을 때부터 중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때 동일한 물질이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오케이 교수님 그 단백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황초약품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 시약처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되는 건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 오른쪽이에요. 기준이 되는 게 이게 이제 ICH라고 유럽 식약처 같은 데에서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웃긴 말을 적어놨어요. should be characterized to extent possible. 가능한 한 다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이냐. 뭐 정해줘야지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 그러면 그게 가이드라인이냐 처음에는 욕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하면 된다고 지식이 쌓였고 그래서 그 지식이 쌓인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 어디서 나왔냐면 셀트리온이 CTP10, CTP13이라고 바이오시밀라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유럽이랑 FDA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낸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낸 서류 있잖아요. 이 부분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낸 서류. 이 서류가 그 웹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어요. FDA 웹사이트에. 그래서 구글에 찾으면 구글에서 셀트리온 CTP10 치면 나와요. 그 문서가. 그 문서가 PDF로 있고 그 PDF를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이게 이 정도 하면 시약처에서 어느 정도 익스텐트니까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도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줄일 수도 있는데 대충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시약처에 허가를 받을 때 낼 수 있는 전체적인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번 내가 만들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추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줄여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줄인 것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적으로 개인의 제 의견이에요. 3번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2번에서는 임상에 들어갈 때 이걸 다 해야 돼요. 임상이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뭐 임상이 끝나고 나서 판매할 때는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몇 가지를 골라서 특징적인 걸 골라서 하게 되고 앞에 장용점 관련해서는 그냥 여기 보면 스택 HPLC 같은 것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이것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지마다 다르지만 가장 풀로 할 때는 이 정도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항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두 개의 라이트 쉐인과 두 개의 헤비 쉐인인데 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보통 Y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CDR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몸속에서 우리 몸속에서 이물질이 침투했을 때 항원이 어떤 외부 물질이 침투했을 때 이 CDR 부분이 걔들하고 바인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들을 중화시키거나 얘들을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게 항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보면 얘들이 T셀을 불러온다든지 뭐 다른 역할도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항체가 생산되는 항체는 몸속에서 이물질들과 바인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약품으로 넣어주는 건 뭐예요? 몸속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인젝션 해준 거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가 이 어떤 특정한 타겟에만 무게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이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타겟에 가서 바인딩해서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는다든지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주로 이제 질량 분석기랑 애쉬를 통해서 하는 그 주로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거는 HPLC인데 내가 나중에 그 분리 분석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들은 하이드로포비시티에 의해서 분리가 돼요. 그럼 하이드로포비시티에서 분리가 되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임퓨리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7.653분에 나왔던 픽이 내가 원하는 메인 항체 픽이라 그러면 얘들은 보통 항체에서 뭐 예를 들면 뭔가 잘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임퓨리티가 나와요. 아니면 내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호스트 셀에서 나온 다른 단백질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텍매스는 항체 크기를 재는 거예요. 항체 크기 온 크기를 재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방식인데요. 뭐 1, 2, 3, 4 통해 가지고 하면 거의 뭐 1번, 2번, 3번은 질량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의 단백질에 제가 그 여러분들 숙제에도 내고 그 중간고사에 냈던 문제 있죠. 그죠? 이걸 디콤볼리션이라고 해요. 각각의 차지 스테이트를 알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원래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찾아내는 걸 디콤볼리션이라고 그러는데 시험 문제 기억나죠? 픽 4개 주고 얘들이 차지 스테이트랑 몰레큘러 웨이트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던 그거예요. 그걸 이제 이게 사람 손으로 하기 쉽지 않아서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다른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펩타이드 매핑. 펩타이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의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서열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글라이칸이 중요해요. 글라이칸. 항체는 글라이칸이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 글라이칸의 역할이 글라이칸의 역할이 아니라 뭐 A 단백질, A 항체, B 항체, C 항체, D 항체들 의약품으로 허가된 것들을 저희들이 한 5개를 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얘들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한 4, 5년 전에. 그래서 얘들을 사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뭐 크게 뭐 얘들 특징적인 글라이칸 프로파일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데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요. 뭔가 추세를 알거나 뭔가 다른 팩터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뭔가 특징적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여기 메이저 글라이칸이라고 있어요. 글라이칸 모양이 보면 GOF, G1F 2개, 그리고 G2F가 있는데 얘들 합친 것들이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가 넘어요.
대신 레미케이드만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는 항체들이 보통 이 네 가지의 글라이칸 합이 한 9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뭐 50%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다른 역할을 하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따가 판매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는 항체들이 한 90% 정도 되니까 새로 만드는 항체들도 글라이칸 이 네 가지 모양이 한 90% 정도 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 나온 것들과 비슷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텍매스 그 항체의 크기를 다 재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픽이 한 3개 정도 나와요. 2개, 3개 나와요. 여기 보면 without PNKZF, PNKZF가 뭐냐면 글라이칸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NKZF가 글라이칸을 안 잘라줬으니까 글라이칸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한 거고 PNKZ를 넣어준 건 글라이칸을 잘라낸 다음에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면 왼쪽에 이제 사인해 놓은 게 글라이칸이 GOF가 2개, GOF 하나, GOF 하나, GOF 하나, 그리고 G2F 하나 이렇게 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글라이칸 프로파일링한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다음과 같이. 지금 이게 아바스틴에서 나온 결과였고 이 아바스틴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글라이칸 프로파일링에서 나왔던 글라이칸의 수치 그리고 인텍매스에 측정했던 글라이칸의 수치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데이터의 컨버전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글라이칸의 모양을 알고 싶어서 글라이칸 프로파일링만 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믿겠습니다. 근데 플러스 근데 제가 인텍매스를 측정해 보니까 그 항체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글라이칸의 익스텐트가 글라이칸의 양이 글라이칸 프로파일링에서 나왔던 양이랑 2가지 지점에서 나왔던 글라이칸에 대한 모양이 비슷하더라 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데이터 컨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컨버전스라고 이야기하고 항체나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믿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거 믿을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 글라이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펩타이드 매핑을 통해 가지고 펩타이드 매핑을 하게 되면 어느 펩타이드가 이제 어떤 시퀀스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N터미널, C터미널의 모디피케이션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과 똑같이 인텍매스를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얘들 이제 데이터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인텍매스 측정을 보통 많이 하지 않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크게 그 다른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연결해 봤을 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얘들은 또 재미난 게 그 샘플의 퀄리티가 낮아지잖아요. 뭔가 샘플에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컴퓨터가 이 디컨볼루션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체의약품의 퀄리티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텍매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컨버전스와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를 알고 그 다음에 데이터 퀄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글라이칸 스트럭처라든지 C터미널 모디피케이션은 다른 데서도 알 수 있지만 얘들과 비교해가지고 비슷하다 그러면 내 데이터는 내 항체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은 한층 더 강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주로 많이 측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PI 값도 측정이 돼요. PI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른 기기에 있는 CIF라는 걸 통해서 했는데 보시면 보통 PI 값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마도 휴미라라는 제품일 거예요. 휴미라는 제품이 PI 값이 한 9.911 정도 되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 모양인데 보통의 항체를 이렇게 PI 값을 측정하게 되면 모양이 한 3-4개의 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체에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모양으로 똑같이 하나의 똑같은 모양인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데 항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글라이칸도 달라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터미널, N터미널의 모디피케이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PI 값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한 픽이 3개, 4개 나옵니다. CI 값, 그러니까 PI 값이. 왜? 안에 구조가 다 똑같지 않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네다섯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픽이 네다섯 개 정도로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이 항체를 오래 상온에 너무 오래 보관해가지고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측정해 보면 얘들이 다 무너져 버려. 픽들이 막 수십 개가 나와요. 그 말은 계속적으로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류의 항체에서 상하고 뭔가 떨어져 나가고 모디피케이션이 생기고 해서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PI 값을 측정하면서 이걸 차지 베리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차지 베리언트를 측정 또는 PI를 측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PI 값에 픽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얘들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들도 퀄리티 컨트롤, 즉 항체를 만들 때마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줘요. 꼭 테스트를 해줘요. 그래야 얘들이 픽이 예전에 찍었던 거 달라진다 그러면 이건 잘못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이 픽들이 똑같이 유지되게끔 해주게 되는 거죠. PI 값도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이제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항체를 하는데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했죠. 이 부분 설명 안 했나요? CID, EID, ETD 이야기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자, 단백질을 우리가 질량 분석기를 분석하면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쿼터너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질량 분석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질량 분석기가 가장 잘하는 게 프라이머리예요. 시퀀스 하는 거. 시퀀스에 뭔가 이상이 붙어 있거나 뭔가 바뀌었거나 하는 걸 질량 분석기가 가장 잘해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잘 못하고요. 항체로 질량 분석기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터셔리 같은 경우는 다이설파이드 본드 매핑,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질량 분석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너리는 솔직히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항체약품 같은 경우는 항원의 어느 부분에 붙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백질을 분석하는 질량 분석기의 기본 스킴은 이래요. 보통 인텍매스 같은 경우는 자르지 않지만 트립신 같은 걸로 자른 다음에 AC를 통해서 분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베스트 스펙트럼을 찍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한 픽을 아이솔레이션하고 그 아이솔레이션 픽을 콜리전 인듀스드 또는 엘렉트론 트랜스퍼 디소시에이션을 위해서 얘들을 디소시를 통해서 얘들을 쪼개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 픽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돌리게 되면 이 픽의 시퀀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메인 워크플로우예요. 단백질의 시퀀스를 알아내요. 물론 뭐 뒤에 그 터셔리 쿼터너리도 비슷하겠지만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메인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몰레큘러 웨이트는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펩타이드라는 7글자로 만들 수 있는 서열의 조합이 1024개라고.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24개 중에 어떤 놈이 정확한 시퀀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쪼개고 그 쪼개진 픽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얘들이 서열을 알 수 있냐라고 하면 간단해요. 이제 제가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줘요. 넣어줘요. 뭐 사람이라면 사람이 있는 데이터 그 단백질 시퀀스 모두를 넣어주겠고 뭐 깨구리 뭐 아니면 이콜라이 다 넣어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들이 이론적으로 트립식 펩타이드를 만든 다음에 만들고 그리고 이 이론적인 MS 스펙트럼을 만들어요. 쪼개지는 스펙트럼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은 내가 만드는 이 실험에서 나온 이 데이터예요. 얘들을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서열에서 나온 이론적인 스펙트럼과 내가 실험에서 나온 스펙트럼을 비교해 가지고 가장 매출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아이디를 해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를 넣어주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얘들이 이론적으로 MS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MS 데이터랑 가장 일치하는 내 실험 데이터를 포개봐서 아 얘들은 시퀀스가 뭐 예를 들면 GIG, WMNCYK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고
질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이 그림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펩타이드 매핑도 똑같이 했겠죠. 왜냐하면 세를 시퀀스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시퀀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아이디 된 것들을 찾게 되면 단백질 그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을 트립신으로 하고 키모 트립신으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시퀀스가 거의 100% 커버리지가 나옵니다. 100%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체의약품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100%가 나와요. 근데 한 95%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항체가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 퓨리피케이션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텍메스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이설바이드 본드도 똑같아요. 다이설바이드 본드를 똑같이 하는데 다이설바이드 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하면 되는데 이제 일반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리니어하게 한 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설바이드 본드로 연결된 건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분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몇 개 있긴 한데 다이설바이드 본드를 연결해 가지고 얘들은 이제 또 이론 이론적인 그 프래그멘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신 리니어한 거랑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건데 그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이설바이드 본드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은 우리가 하지만 모든 것들 데이터의 아날리시스는 요새는 다 프로그램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설바이드 본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열을 100% 찾아내듯이 가끔씩 이게 찾기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달성바이드 본드가 어떻게 있는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쿼터너리 스트럭처는 뭐냐면 항원과 항체가 붙어서 어느 부분에 붙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항체의 CDR 부분이 항원에 어디 붙는지, 그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반대편에 붙는 놈을 찾게 되면 우리가 엘라이자도 가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죠? 엘라이자 항체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이 지지체에 항체를 붙이고 내가 원하는 항원이 붙게 되면 그 위에다 그 반대편을 원하는 항체를 붙이고 여기 엔자임을 달아서 엔자임이 어떤 물질을 반응을 보내서 색깔이 변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항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엘라이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단백질에 특이하게 붙는 다른 데 붙는 두 개의 항체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뭐 그거와 다르게 이제 그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얘들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한 3년 전, 3, 4년 전에 미국 시학처에서 이제부터 그 이 항체 의약품을 만들 때 항체 의약품이 작동하는 모드 오브 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작동하는 그 원리를 뭐 바이올로지컬 실험도 좋은데 바인딩하는 에피톱 그러니까 항체에 어디에 붙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흑학경영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갑질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냥 거기서 그 허가하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많이 커졌는데 원리가 간단해요. 원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뺨에 1초에 수조 개의 나이트로젠 가스가 우리 뺨을 때리고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죠? 애들이 브라우닝 운동을 하면서 막 우리 얼굴을 때릴 거 아니에요. 대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그죠? 근데 이 단백질도 똑같아요. 단백질이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물에 있는 H랑 단백질에 있는 H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왜 몰레큘러 웨이를 재봐도 얘들 재보면 그대로 똑같이 뭐 10만이면 10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D2를 넣어주면 바뀌면 저건 1이 증가할 거 아니냐 라는 게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단백질을 이렇게 두고 물 대신에 D2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D2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탁 시간을 두니까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병행 상태가 되면 이 단백질 안에 디트륨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재보니까 몰레큘러 웨이트 증가한 거예요. 디트륨이 뭐 한 20개 들어갔다. 그럼 플러스 20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증가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오케이 여기다가 이걸 한번 잘라봅시다. 트립신을 한번 잘라가지고 측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펩타이드 시퀀스 부위 있는 것들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 단백질 안에 디트륨이 20개 붙었다고 확인했으면 잘라보면 어디 부분이 더 많이 붙었는지 알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잘라봤어요. 그리고 얻은 정보가 뭐냐면 단백질 구조상에 디트륨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상의 외부는 디트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손바닥 안쪽에 그 단백질 구조상의 안쪽에 있잖아요. 디트륨이 접근하기 힘든 데는 그게 안 바뀌었어요.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펩타이드로 잘라고 펩타이드 형태에서 잘라가지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은 디트륨이 많이 붙었으니 이 부분은 단백질의 외부 구조에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내부 구조에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쉽죠? 그죠? 보니까 디트륨이 바뀌는데 디트륨이 접근하기 쉬운 놈은 많이 바뀌고 접근하기 힘든 놈은 안 바뀌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매수가 증가하는 바깥쪽은 바깥쪽은 얘들이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바깥쪽 매수가 크게 차이 없으니까 얘들은 안쪽에 있구나라고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항원 항체에다 적용하는 거야. 항체가 이렇게 있으면 항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겠죠. 그죠? 바깥쪽에 있는 놈은 디트륨이 많이 쌓일 거고 안쪽에 있는 놈은 디트륨이 안 쌓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항체가 이렇게 날아들어 버렸어요. 항체가 날아들어서 Y자가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에피토빈 부분만 생각해 보면 그냥 항원만 있을 때는 디트륨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죠? 근데 항체가 와서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단백질 구조에서 바깥쪽에 있는데 항체가 붙으면서 얘들은 다시 보면 안쪽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혼자 있을 때는 디트륨이 엄청나게 붙다가 항체가 들어오면서 디트륨이 안 붙은 그 부분이 다시 말하면 항체가 항원에 항체가 붙는 부분이 되겠죠.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이런 실험 과정들은 뭐 크게 신경 없고 보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디트륨이 증가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퀀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항원일 때는 많이 붙었는데 항원 항체 복합질 때는 어느 정도 붙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항원일 때는 많이 붙다가 항원 항체일 때는 안 붙었다. 그러면 얘가 에피톱이 될 수 에피톱이라는 얘기겠죠. 어렵지 않죠? 설명만으로는. 근데 이거 설명은 쉬운데 실험은 엄청나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쿼터너리 스트럭처, 즉 항체가 항원에 어디에 붙는지를 우리가 알아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질량 분석기랑 간단한 그 세퍼레이션을 통한 거고 그 외에도 기기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이거 뭘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DLS예요. DLS를 통해 가지고 항체들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자기들끼리 파티클을 이루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뭔가 어그리게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어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보통의 경우 항체 1쪽에 나오는 1나노미터에 나오는 얘들은 그냥 그 뭐지 의약품 항체 의약품이랑 같이 넣어준 파티클들 있잖아요. 좀 오래 보관하려고 넣어준 버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가 항체고 이쪽은 어그리게이션 돼 있는 거예요. 어그리게이션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나오고 근데 막 이게 100에 막 이상한 픽이 나오고 더 증가하게 되면 얘들은 뭔가 구조상의 문제가 생겨서 어그리게이션이 많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조금씩 올려주게 되면 항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항체의 구조가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단설파이터보다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얘들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열들을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어느 온도까지 갔을 때 구조가 무너진다. 어느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 구조가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그 온도가 구조가 무너지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백질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놈은 30도까지 그러니까 30도까지 올렸는데 무너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37도인데 몸속이 그죠? 근데 50도까지 올렸는데 얘들 무너졌다. 얘보다 80도까지 올렸는데 80도에서 무너졌다. 그럼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당연히 80도에서 무너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건 차지하더라도 열적인 안정성을 봤을 때는 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항체 같은 경우는 보면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한 낮은 거는 한 65도 정도, 65도, 70도 사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아주 좋은 거는 85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70에서 80 사이라고 70에서 8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이 정도 되면 루틴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크게 열적 안정성으로
열적 안정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열적 안정성이 너무 낮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조금 전 맨 앞에 말했던 20개에서 스크리닝 할 때 얘들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했던 SEHPC, 얘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분류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고 그 이론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라이칸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글라이코실레이션, 글라이칸 프로파일링을 보여줬는데요. 항체약품은 글라이칸 프로파일링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특히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도 중요한데 항체는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그냥 글라이칸 프로파일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이거 모노사카라이드 그 글라이칸을 다 분리한 다음에 하이드롤리시스 시킨 다음에 갈락토스가 몇 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몇 개, 글루코스가 몇 개, 뭐 만노즈가 몇 개 이런 거 다 측정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이 글라이칸 프로파일링이랑 얘들이랑 결과를 보니까 동일하더라.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 컨버전스를 위해서 하면 좋지 않냐? 네,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좀 힘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제외시키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인텍매스 같은 경우는 얘들과 같이 비교를 하면 쉽게 비교가 되는데, 비교를 할 수 있고 모노사카라이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데이터가 겹쳐지면 훌륭한 데이터입니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얘들 빼버리고 대신 인텍매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항체는 상태가 좋고 그리고 분석해봤을 때 데이터 컨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CR리 객시들은 항체는 거의 필요 없는 겁니다. CR산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간 속에 그러니까 그 글라이칸의 구조상으로 글라이칸의 구조가 패턴이 있어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2개 있고 만노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CR산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보다 뭐 그까지 안 가고 중간에 잘려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 CR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경우 우리의 GOF, G1F, G2F가 N아세틸 글루코사민에서 그 갈락토스가 달려 있든지 없든지 막 이런 형태예요. 끝에.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 갈락토스 다음이 뭐냐면 CR산인데 우리 간 속에 만노즈랑 갈락토스를 잡아먹는 리셉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단백질이 몸속으로 돌다가 간은 우리가 초의 통과 효과라 그러는데 그냥 80%가 간에서 사라져요. 간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글라이칸이 그 갈락토스가 끝으로 드러나 있으면 간에 있는 리셉터가 얘들을 잡아가지고 단백질 자체를, 항체 자체를 이렇게 잡아먹어버려요. 다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약효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간으로 들어갔는데 간에서 80%, 90%다 잡혀 먹혀버리고 10% 넣으면 이거 아무리 하나가 약효가 좋다 하더라도 그죠?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조금만 넣어주면 되지. 그 간을 통과하지 않게 해서 조금만 넣어주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갈락토스가 끝으로 안 드러나게 위해서 그 다음이 뭐예요? CR산이에요. 그래서 CR산을 많이 달게끔 CR산의 그 컨텐츠가 많게끔 사람들이 이제 그 공정을 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단백질 약품 같은 경우는 끝에 CR산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CR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속에서 돌아다닐 확률이 높고 그리고 반감기가 높아지고 반감기가 높아지면 오래 돌아다니는 얘기는 뭐예요? 약효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항체는 이걸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항체는 지금 제가 그리기로는 여기 잘 그렸네요. 항체 같은 경우는 글라이칸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자기들이 꼬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간으로 가더라도 얘들이 간으로 가서 뭐 그러니까 리셉터에 잡힐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구조상으로. 그래서 항체는 이제 얘들을 주로 CR산의 분석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CR산의 주로 분석을 하지 않고 뭐 분석해봐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구조상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간에 잡힐 확률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CR산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다른 단백질 의약품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체가 우리 몸속에서 계속 살아남고 리사이클링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글라이칸 자체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간에 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질량 분석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에피톱을 확인하는 것까지 추가하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똑같은 형태예요. ADC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ADC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항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항체가 이렇게 가서 내가 원하는 타겟 단백질에 붙어서 얘들이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T셀이나 다른 애들을 불러와가지고 얘들을 죽이게 하는 역할이 항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가서 폭탄을 달고 가가지고 자살 특공대처럼 폭탄을 가서 붙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엔자임에 의해서 폭탄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들을 개발하고 허가를 받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항체, 그냥 단일한 모노크로널 항체도 중요하지만 ADC 폭탄을 달아가지고 다니는 항체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게 대한 분석법인데 똑같아요.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특이한 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다. 근데 분석법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그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